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1월 24일 오후 5시입니다.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과거의 경험에서 교훈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역사에서 어떤 원리라든지 공식을 찾아내려고 하면은 이게 교조주의가 됩니다. 공산주의가 전형적인 그런 역사 왜곡입니다. 칼 마르크스는 역사의 흐름을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자본주의 다음에는 사회주의, 그 다음에 공산주의가 온다는 이 결정론을 믿었지만은 역사는 그렇게 흐르지 않았습니다. 역사에서는 교훈보다는 그냥 참고사항을 얻으면 됩니다. 역사의 참고사항, 역사는 그래서 거울이라고 그러는데요. 근데 이 역사 앞에서는 사람들이 좀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의 흐름을 보면은 그 순간의 판단과 세월이 지난 뒤의 그 사건의 판단이 완전히 다릅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김일성이가 남침했을 때 김일성이는 아마 일주일이면은 한국을 집어삼킬 수 있다고 자신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등 뒤에는 소련과 중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미군이 없었어요. 또 미국은 여러 가지 정책상 한국을 포기할 것이다, 일본만 지킬 것이다 하는 판단을 하는 게 맞았습니다. 그러나 남침 소식을 들은 트루만 대통령이 저 개자식들을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라고 화를 내면서부터 역사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의 계산에는 트루만 대통령의 그 불같은 성격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공산주의가 망한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결사항전하겠다고 하니까 트루만 대통령이 미군을 중심으로 유엔군을 파병을 해가지고 3년간 싸움 끝에 지금 휴전선에서 총성은 멎었고 그 뒤에 체제 경쟁이 벌어져서 한국은 이런 근사한 나라를 만들고 6.25가 나자마자 미국은 대만 해협에 칠함대를 파견해가지고 그 전에는 포기했던 대만을 지키기로 합니다. 오늘 대만이 저렇게 번영하고 있는 것은 6.25 사변 덕분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군수물자를 대기 위해서 공장을 돌려가지고 전후 피폐했던 경제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일본의 막강한 경제력이 미국 편에 서게 됩니다. 서독이 재무장을 합니다. 서독이 재무장하면은 러시아가 유럽에서 마음대로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토가 군사 동맹체로 강화됩니다. 뿐만 아니라 트루만 대통령은 군사비를 4배로 늘립니다. 150만 정도 되던 병력을 한 300만 정도로 늘립니다. 그리고 소련을 상대로 본격적인 군비 경쟁을 시작을 해가지고 한 40년이 흐르니까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소련부터. 그래서 89년, 91년 사이에 동구, 소련이 공산체제가 해체되어 버립니다. 여기에 불길을 당긴 한 요인은 서울올림픽의 성공이었습니다. 이걸 예상했겠습니까? 1950년 6월 25일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의 머릿속에 그 뒤에 전개될 이런 흐름을 알았을까요? 몰랐겠죠. 몰랐으니까 그런 짓을 한 건데. 그래서 이 역사를 공부를 하면은 사람들이 다 겸손해집니다. 그런데 좌파는 역사를 무기로 삼는데 역사를 제대로 읽지 못해가지고 자충수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새 한국 좌파도 마찬가지인데 역사에서 공식을 얻으려고 하다가 그렇게 된 겁니다. 역사에서 참고할 만한 것을 얻어가지고 실사고시, 현실과 사실에 맞게 활용을 해야지 역사를 그렇게 딱딱하게 교조적으로 무슨 성경책처럼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요사이 벌어지고 있는 역사의 한 흐름을 제가 짚어볼까 합니다. 독일이 재무장, 즉 군비를 강화하기 시작하면은 세계 역사가 바뀝니다.
1차 세계대전이 왜 일어났느냐 하면은 독일이 본격적으로 육군 건설에 이어서 해군력 건설을 시작을 합니다. 육군은 이미 보불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유럽 최강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해군력을 증강하니까 긴장한 것이 영국입니다. 그때부터 영국과 프랑스가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러시아와 손을 잡아요. 그래야 독일과 대치합니다. 이 과정에서 일어난 게 바로 1차 세계대전입니다. 독일의 군비 정강과 거기에 대한 영국의 견제심리, 그리고 오래된 독일과 프랑스 사이의 어떤 숙적 사이,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1차 세계대전 때 진 이후에 와이마르 공화국 시절에 독일의 군사력은 아주 낮게 유지되도록 베르사유 조약이 강제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히틀러가 집권한 1933년부터 본격적으로 독일이 재무장을 시작합니다. 군비 강화를 시작합니다. 이게 결국은 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졌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니까 이 독일은 너무나 무서운 나라니까 저 나라를 그냥 막 농업국가로 만들어버려야 된다 하는 생각이 퍼졌는데, 그때 소련의 위협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전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해서 다시 서독을 재무장시킵니다. 그리고 나토에 가입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유럽에서 소련군의 침략을 저지하게 되고, 이게 서방세계의 냉전 승리를 뒷받침합니다. 냉전에서 서방세계가 이긴 큰 이유 중에 하나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두 나라, 독일과 일본을 미국 편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독일과 일본의 공통점은 오래된 군사적 전통이 강하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방위산업, 즉 제조업 능력이 강한 나라입니다. 국민들이 아주 군인 정신이 충실합니다. 이 두 나라를 미국이 외교를 잘 해가지고 미국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힘의 관계에서 소련이 이길 방법이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2022년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습니다. 푸틴 또한 김일성처럼 일주일이면 끝장난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가 결사항전하고 여기에 유럽과 미국이 지원하면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변덕 심한 트럼프가 완전히 푸틴의 부하처럼 이상한 휴전안을 들고 나와가지고 지금 젤렌스키를 설득하려고 하고, 여기에 지금 유럽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영향으로 이번에는 독일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군사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잠자는 사자를 건드린 것이 푸틴입니다. 독일을 깨어나게 하면 제일 피해볼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지금 기독교 민주당과 사회민주당 연립정부가 독일을 이끌고 있는데, 앞으로 10년 안으로, 즉 2035년까지 병력을 지금의 18만 명에서 25만으로 늘리고 예비군 20만을 추가 편성하는 등 군사력 확장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4년 안으로 러시아가 서유럽을 공격할 것이라는 예상 아래서 이런 군비 강화에 나선 것입니다.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군사 강국인 스웨덴까지도 나토에 가입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독일은 냉전이 서방세계 승리로 끝나고 독일이 통일된 이후에는 군대를 좀 소홀하게 다뤘습니다. 군사비는 GDP의 2% 이내로 낮추고 2011년에는 징병제까지 폐지를 해가지고 지금 지원병, 모병제를 하고 있습니다.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이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독일 정부는 군사력 강화를 위하여 1160억 달러의 기금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그동안 금기시되었던 참전용사의 날 기념식도 열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나치 독일의 그 악몽, 유대인 학살의 그 책임을 지고
세계는 독일이 다시 군사 강국으로 갈까 또는 나치를 따라갈까 이렇게 잔뜩 신경을 쓰고 지켜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것도 의식하지 않고 참전용사의 날을 기념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만큼 독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상무 정신이 다시 살아날 징조를 보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독일 정부는 지원병 모집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하여 현재 초봉 월급입니다. 500달러를 3,000달러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세계에서 군사적 전통이 가장 강한 나라인 독일이 러시아를 주적으로 삼아 군비 강화에 나선 것은 장기적으로 러시아에 큰 타격이 될 것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겨도 그 여파로 독일이 군사 강국으로 돌변하면은 러시아는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의 악몽이 살아날 것이고 별로 끝이 좋지 않을 것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군의 참패한 러시아군 때문에 일어난 것이 볼셰비키 혁명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주전장은 소련 영토에서 벌어진 독일과 소련 사이의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에 상방이 병력의 70%를 배치를 하고 사상자도 여기에 그만큼 압도적으로 많이 생겼습니다. 뭐 영화 같은 거 보면 노르만디 상륙작전 뭐 이런 걸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주 전장은 독소 전쟁이었고 이 전쟁이 지금 우크라이나와 같은 이런 소련 영토에서 벌어졌습니다. 형식상으로는 소련군이 독일군에 이겼지만은 내용면에서는 소련이 치명적 내상을 입었습니다. 민간인을 포함해가지고 약 3천만 명이 죽었고 공업시설이 파괴되고 기술자들이 많이 사라졌으며 공장들을 내륙에 배치하는 바람에 제조업의 경제성이 낮아졌습니다. 이 타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냉전을 시작했고 미국과 무모한 군비 경쟁을 벌이다가 경제가 망가지는 바람에 무너진 것입니다. 결국 독일의 강펀치에 골병이 들어 망한 것이 러시아였습니다.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독일을 자극해가지고 다시 군사 강국으로 만들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푸틴 정권 또는 러시아의 망조가 생기는 거죠. 이게 최근 한 100년 사이의 역사 흐름 속에서 오늘날의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는 하나의 시각입니다. 감사합니다.